예,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새벽에 김정은 위원장의 베이징 출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해외 방문을 출발 직후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데요. 정확한 출발 시각이나 경로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오늘 중으로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방문을 앞둔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 직전에 미사일 공장을 시찰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새벽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두 문장짜리 짧은 기사로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으로 출발했다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번 방중 굉장히 좀 눈여겨볼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 좀 최고 지도자의 해외 방문을 이렇게 직후에 공개한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례적인 것은 분명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상 이유 때문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동선이나 그 이동 같은 경우에는 다 행사가 끝난 후에 그 후에 그런 식으로 이제 공개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첫 방중이었죠. 2018년 같은 경우에도 중국 매체에서는 그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북한 매체에서는 방중이 다 끝난 후에 그 사실을 알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매우 이례적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열차 지금 나옵니다 하면 내부 사진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최선희 외무상까지 있고 아마도 이런 북한의 입장은 이것이 김정은의 최대 업적으로 올해 선전을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보도가 끝나고 모든 일정이 끝나면 아주 큰 그런 행사로 만들면서 기록 영화 같은 거로 최대한 업적을 홍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출발한 것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몇 시에 출발해서 어디를 찍고 가는지까지는 지금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뭐 단둥을 지날 것이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열차가 포착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경로를 좀 바꿔서 갈 수도 있는 건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경로를 바꾸기 힘듭니다. 경로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 단둥 신의주 그쪽으로 신의주 단둥을 넘어가는 게 예. 최단 거리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만포지안이나 남양 투먼 경로 같은 것이 있는데 너무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경로로 갔다면은 오늘 안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고요. 20시간 훨씬 이상 걸릴 그런 경로고. 근데 방금 단동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취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네. 결국 못 포착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철저하게 보완을 했다라는 거죠. 아마 새벽에 조용히 가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다라는 그 가능성이 저는 가장 커 보이고요. 아마 그런 것이 아까 말씀 나눈 북한 내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공개를 한 이유가 보안상에 철저하게 중국이 그것을 협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전용 열차 내부에 뭐 최선희 외무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다만 이제 배우자 리설주라던가 딸 주에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공개된 부분이나 뭐 함께 동행한다 아직 알려진 부분이 없는데 어떨 걸로 예상하세요? 지금 같이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게 양자 회담이면은 양쪽 다 가능성이 있죠. 뭐 이설주나 김주애나 같이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양자 회담이 아니라 전승절이라는 중국이 매우 중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예.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이 행사의 본질보다는 혹시 김주애가 가게 되면 전 세계 언론이 또 김주애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중국 지도부가 원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면이 아마 북한, 중국 양쪽에 다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봐야 되는 게 10년 전에 딱 2015년에 전시절 70주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그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자기의 세 번째 아들을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루에 같이 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이 지금은 거의 후계자로서 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는 있지만 큰 틀에서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언론에는 포착되지 않지만 비공개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쎄, 걸까요? 그 가능성도 저 커 보이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가는 이유가 별로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만약에 그게 네. 공개든 비공개든 김주애가 갔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그 순간에 김주애의 후계자로서의 그런 위상은 더욱더 공고해지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것은 중국이 4대 세습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또 공식적인 그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가능성이 그렇게 현재로서는 크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 김주애가 여전히 나이가 어리고 여러 가지 경험도 뭐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후계 고도를 지금 이렇게 딱 다 그 고착화하는 것이 과연 북한 체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공개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여러 가능성을 두고 추측을 할 뿐인데 이제 잠시 후에 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떤 여부일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방중 직전에 일정과 동선에도 굉장히 관심이 쏠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서 북한에서 지금 양식 사업소, 또 미사일 공장을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고 방중 직전에는 지금 ICBM 관련 연구소도 들렀다고 밝혔는데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동선들을 공개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꼭 방중이랑 연계돼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북한의 보도를 보면 자신들의 목적이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올해가 북한의 8차 당대회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9차 당대회가 있는데 8차 당대회 2021년에 했을 때 두 가지 북한이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고 또 하나는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마무리되는 해이기 때문에 여기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미사일 공장, 그러니까 북한은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사일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명확하게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그때 지시된 이런 대량 생산을 완료하는 이제 그런 작업이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북한이 자신의 미사일 능력을 지금 뭐 보여주고 있다. 사진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저거는 KN-23, 그러니까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보이는 그 미사일이거든요. 이게 저위력 전술핵이라고 불리는 것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한국을 또 잘하면 일본까지도 사거리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미사일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미사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다시 한번 과시하는, 그리고 한국을 향해 자신들이 핵 우위에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정치적 메시지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바다 양식 사업 같은 경우에 그 낙원군에 있는 양식 사업소고 또 어촌 문화주택지구인데 이 부분도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자신들이 하는 거고 이건 특히 8기 11차 전원회의 때 지방발전 계획을 얘기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김정은의 어떤 경제적 업적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마지막 그 대출력 발동 그 대출력 그 엔진이죠.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건 새로운 형태로 자신들이 개발을 하고 특히 화성 20형이라는 화성형 20이 나오는데 이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거든요. 그간 보여준 게 화성형 19, 우리가 이제 화성 19라고 부르는 게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더 발전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도 일종의 그 북한의 최근에 보이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미국을 상대로 하는 직접적인 타격 능력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실험을 하지는 않고 있고 대신에 자신들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핵에 대한 능력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이제 그런 메시지는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정확하게 그런 메시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미국 간의 협상이 있을 경우에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이 배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메시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방중의 의미를 또 꼽자면 김정은 위원장의 다자 외교 무대의 데뷔전이라는 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세요? 다자 무대의 대비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북한은 외교적 고립에 있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러시아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는 좀 소원한 이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단순히 계속 우리가 북중러만 얘기하는데 26개국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26개국 정상과 함께天安문, 천안문 광장 막루에 쓸 것이고 또 그들과 같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북한이 더 이상 고립된 외교적 고립에 있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거는 뭐 김여정이 일정 부분 예고를 했었습니다. 지난 19일 그 외무성 주요국 국장 협의에서 김여정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 외교 무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나름대로 외교전에 나서겠다라는 이제 그런 암시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판단이 되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쓰는 것은 결국 김정은의 최대 업적으로 그
칭송 최대 업적으로 계속 포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중러를 비롯해서 26개국 정상이天安門에 서 있는 그 사진 한 장만으로도 뭐 자신들의 수령이 그만큼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한 정치적 선전거리가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8차 당대의 마지막에 사실상 북한이 경제 부분에 대한 업적이 없거든요. 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군사 쪽으로만 치우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자신의 업적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 대미 협상력 강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언제 미북 간의 협상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북한에서도 김여정이 지난달 29일 담화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조건을 내세운 형태로 미국과의 대화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됐을 때 또 중국이라는 뒷배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방중을 그렇게 중국이 초청을 하면서 틀림없이 북한에 뭔가 반대급부를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될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번을 계기로 아마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다시금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늘 북중 관계가 안 좋았은 이후에 다시 정상화되는 그 초입에는 북한과 중국 지도자의 만남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계에서 북중 관계가 다시금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뭐 이번 방중 같은 경우에 북미 회담이 뭐 포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를 바라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도 궁금하거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북중러뿐만 아니라 지금 반서방 진영 결집에 대해서도 어쨌든 눈여겨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도에 대한 언급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 이거를 반서방 집결이라고 볼 수 있을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 참여하는 국가들, 특히 전승절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상 친중의 모습을 보이는 국가고, 그 외의 국가들의 새롭게 들어서는 국가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 반서방, 특히 반미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우리가 두고 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계속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와의 관계가 좋다. 두 번째는 그도 내가 대통령으로 돌아온 것을 반길 것이다. 세 번째는 나는 그와 만날 것이다. 이제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여전히 보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고요. 더군다나 현재 이렇게 모임을 보고 있는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한 인도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전반적인 이 뭐 전승절에 대한 그런 어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든지 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입장을 내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내일 전 세계 시선이 이제 중국으로 가는 것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전승절 80주년 행사인 거잖아요.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사실 이게 시진핑 주석의 어떤 정치적인 자신의 업적, 성과, 또 이런 중국의 세를 과시하는 면은 분명히 있다. 이게 공식 명칭이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이게 전승절에 굉장히 좀 긴 타이틀인데요. 이게 그 공식 명칭이긴 합니다. 중국은 1931년에 만주 사변 이후에 그 일본과의 항전을 했죠. 그래서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8년간의 항일 전쟁을 치렀고, 그 이후에 9월 2일, 1945년 9월 2일에 그 일본이 항복 문서에 조인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은 9월 3일을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다라고 해서 기념을 해왔는데요. 이 기념은 1945년 9월 3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승절로 하고 또 이것을 국가 기념일로, 법정 기념일로 만든 것은 2014년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이후입니다. 그리고 말씀 나눈 2015년에 처음으로 전승절에 군사 퍼레이드를 했었고요. 이번에 그때가 70주년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80주년에 또 대규모 열병식을 하죠. 이건 분명하게 중국이 자신들이 중국 공산당이 항일 전쟁의 가장 선봉에 서서 결국 일본을 패퇴시킨 그런 중심 세력이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 2차 세계대전 전체를 놓고도 결국 중국 공산당의 역할을 계속 부각하고 있고, 국제질서 재편의 핵심 주체로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중국 내에서는 민족주의, 애국주의
그것의 교육에 또 그런 선전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의 해석이 일부 다른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을 가장 중심에 두고 해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북중러 3국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3자 정상회담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우리 측에서는 또 우원식 국회의장도 가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들 중에 좀 누구와 만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각각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조심스럽습니다만 북중러 3국이 만날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 바로 어제 있었던 상하이 협력기구 텐진에서 있었죠. 거기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 말을 보면 냉전적 사고방식과 진영, 대결, 괴롭힘 행동에 반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례로 한미일이 2023년이죠. 2023년에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 직후에 중국 외무성에서 발표를 보면 굉장히 그것을 비판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일종의 신냉전 진영주의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런 신냉전 진영주의에 결연히 반대한다. 그것이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북중러의 어떤 3자 회동을 통해서 혹은 한미일이 했던 형식으로 그것을 통해서 공동 성명이 나온다든지 뭐 그러면은 당연히 진영주의를 얘기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은 크지 않고 그냥 26개국을 총괄해서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더불어서 양자 회담 가능성은 있죠. 북한과 중국 또 북한과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 그런 식으로 양자 회담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전반적인 부분은 크지 않다. 그 우 의장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쉽지 않은 게 2015년에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북한의 최룡해가 갔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동선이 겹친 적이 없습니다. 그때 70주년에도.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에는 더 철저히 동선을 분리하지 않을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군요. 왜냐하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고 이번엔 더군다나 북한이 2023년 12월에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 이런 식으로의 접촉을 철저하게 배제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글쎄 뭐 이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만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6개국 예, 거기에 예. 과연 김정은이 참여를 할 것인가? 그러면 우 의장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텐데 그럴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들려온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조연설이랑 공개 토의를 주재하게 된다는데 참석의 의미는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매년 9월이면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 유엔 총회죠. 그 매우 중요한 거고 새 정부가 출범해서 한국 정부의 그 전체적인 입장들을 얘기하는 또 대외 정책의 모습, 또 세계관, 세계 질서에 대한 입장을 이제 표명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유엔 총회가 트럼프 이 행정부 등장해서는 굉장히 다르게 운영됩니다. 트럼프가 일기 때 5년 내내 유엔에서 9월 달 연설을 했는데요. 물론 코로나 시기에는 화상 연설을 했습니다만 내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엔의 가치를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거의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하면서 예. 오히려 자국 우선주의가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연설을 했거든요. 아마도 이번에도 비슷한 연설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중국 전승절 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